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받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생일 케이크가 특별해봤자 얼마나 특별할까 하시겠지만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받은 그 생일 케이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인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생활의 지혜가 남달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추 위에 고기랑 마늘 그리고 쌈장을 푹 떠서 올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싸움 한번 싸줘야지.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 이제 큰일 났네. 내가 만든 이 쌈장 한번 맛보면 앞으로 식당 가서 고기 못 먹을 텐데 자 해봐. 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시어머니가 사주신 쌈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한 입 씹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 이렇게 맛있는 쌈장은 처음 먹어봐요. 너무 짜지도 않고 고기랑 잘 어울리면서 구수한 맛까지 나는 게 완전 입맛이 싹 도는데요. 어머님, 저도 이 쌈장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거봐. 내가 말했지, 내가 만든 이 특질 쌈장 어디 가서 맛볼 수도 없는 거야? 우리 가족들은 이 쌈장 때문에 밖에 나가선 고기도 잘 안 먹어? 내가 나만의 비법을 잔뜩 담아 만든 쌈장인데 식당에서 사서 쓰는 그런 쌈장이랑 같은 줄 알아.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조금 알려줘 볼까? 꼭. 네, 꼭 알려주세요. 이런 맛있는 쌈장은 대대손손 그 비법을 물려주면서 보존해야 된다고요? 제가 배워서 나중에 낳을 제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기분이 좋은지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말라며 저한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그 비법을 고이고이 간직하겠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뜨개질도 참 잘하셨어요. 남편이 겨울에 스웨터를 자주 입길래 어디서 산 건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뜨개질로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적어도 뜨개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머님처럼 예쁘게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거라도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또 가르쳐 줘야지.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뜨개질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배운다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첫 제자로 배운다고 하니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가르쳐 주마. 자 일단 대 바늘부터 잡아봐.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뜨개질을 조금씩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 결과 처음으로 남편한테 꽈배기 무늬가 들어간 목도리 떠줄 수 있었답니다. 여보 이거 내가 어머님한테서 배워서 뜬 거야. 어때?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예쁘게 뜨지 않았어. 우와 진짜 이걸 당신이 떴다고 맨날 나 잘 때 혼자서 뭘 그렇게 꼼지락거리나 했더니 이걸 만들고 있었던 거야? 야 솜씨가 제법인데 안 되겠다. 나 내일부터 이 목도리 하고 다녀야겠어. 여보 정성스럽게 이 목도리 떠줘서 정말 고마워. 또 어느 날은 제가 시댁에 가서 자신있게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드린다고 선언했던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오징어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그렇게 무작정 벗기려고 하면 잘 안 벗겨지지. 자 이걸 봐라. 이렇게 식초물에 오징어 3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면 쓱쓱 껍질이 잘 벗겨진단다. 으아 진짜 신기해요. 어머님은 그런 걸 다 어떻게 하세요? 완전 척척박사 아니세요? 살림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살림할 때 식초가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줄 아니? 사이시 쓸 때 식초 몇 박을 떨어뜨려주면 묵은 쌀 냄새도 없앨 수 있고 스티커 같은 거 끈끈하게 붙어 있을 때도 식초 뿌려서 벗기면 잘 벗겨진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전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배울 게 산더미같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 아들을 둘 낳고 애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원래 직장을 다니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4년 뒤에 은퇴를 하셨어요. 시아버진 집에서 쉬면서 취미로 등산을 다니겠다고 하시더군요. 워낙에 산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또 등산 장비를 챙겨서 나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저 양반 또 등산 가네. 아이 나랑 살지 말고 산이랑 살지. 그래 가서 멧돼지랑 다람쥐랑 친구하고 놀면 딱 좋겠네. 이미 친구인데 뭐 나처럼 산을 자주 다녀야 좋은 거야. 안 그러냐 며느라. 그러며 은퇴하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보단 산에도 다니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게 더 좋은 거죠. 거봐, 우리 며느리가 이게 더 좋다잖아. 얘 며느라 내 팔 근육 좀 봐라. 너 60대 이렇게 근육 있는 사람 봤니? 내가 왕년에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랑 일본에는 후지산도 등반했던 사람이야. 게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산은 전국 8도 다 돌아다녔지. 아마 어떠냐? 이 정도면 60대 지구 정말 팔팔하지 않니? 시아버지는 저한테 팔 근육을 자랑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팔뚝도 완전 뽀빠이 같으신데요. 저희 남편은 근육도 하나 없고 허여멀건한데 아버님은 너무 멋지세요. 그럼 자고로 남잔 나처럼 운동을 많이 해야 돼. 튼튼하고 건강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알겠냐? 그러자 가족들 모두 웃음이 빵 터졌답니다. 시아버지인 워낙에 건강을 중요시하는 분이라 음식도 몸에 좋은 것만 드셨어요. 홍삼이든 흑염소든 건강기능식품도 항상 챙겨 드셨고 간식으로는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드셨답니다. 항상 건강을 챙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치과의사인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조금 허영심이 많은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어요. 저는 동서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챙길 거 많지.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명절이 이렇게 오느라고 고생했어. 그런데 동서 입에선 뜻밖의 말이 나오더군요. 저 직장 그만뒀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뭐 하러 직장을 다녀요. 뭐라고? 결혼을 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뒀다고? 아니, 왜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둘이 벌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죠. 제가 결혼해서까지 직장 다닐 거면 뭐 하러 치과 의사랑 결혼했겠어요. 요즘에 집에서 취미 생활도 하고 피부 관리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의사들이 1등 신랑감인가 봐요. 그런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막내 신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작은 올키 언니도 직장 그만뒀어요. 저도 회사 그만뒀는데? 아니, 아가씨는 또 왜요? 저 남편이랑 같이 사업하려고요. 월급쟁이로 살아봤자 돈 얼마 못 벌잖아요. 사업해서 크게 한탕 쳐야죠. 아니, 그럼 부부가 같이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해요? 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올케 언니처럼 그렇게 겁이 많으면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난 내일 당장 망해서 빈털터리가 된다고 해도 사업해서 큰돈 벌 기회 누려볼 거예요. 막내 신우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한심하다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 열심히 돈 벌어서 뭘 생각을 해야지 사업한다고 헛바람 불어서 둘 다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셋째 시누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동서랑 막내 시누이한테 한마디씩 하더군요.
아유 한심히 죽겠네. 한 명은 대놓고 남편 등골 빨아먹는다고 자랑하고 한 명은 대책도 없이 직장 그만둔 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네.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정상은 큰 올케 언니밖에 없는 것 같아. 남편 동생들 중 제일 정상인 건 셋째 시누이였어요. 시동생 부부와 막내 시누이 부분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부. 시댁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1년 내 일 번올까 말까 했죠. 하루는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다 같이 모이자고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서 이번 주에 아버님 생신인 거 알지? 평소에 자주 안 왔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와. 가족들끼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잖아. 형님 저 그날 못 가요. 그이가 그날 무슨 세미나 있어서 어디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편 없이 저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저희 빼고 모이세요.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굳이 다 참석할 필요 있나요? 못 온다고 하는 건 막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올케 언니 저 요즘 사업 시작해서 바쁜 거 모르세요. 그리고 큰오빠가 장남이니까 큰오빠랑 올케 언니가 둘이 대표로 챙겨드리면 되잖아요. 아가씨 그래도 아버님 생신인데 하루 정도 시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들 너무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동생 부부와 막내 시누이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1 정상이었던 셋째, 시누이만 저희와 같이 시아버지 생신을 축하해 드렸죠. 그나마 저희 남편이 엄청 효자라서 다행이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무심한데 저희 남편은 항상 시부모님을 걱정하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거든요. 셋째 신인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이민을 갔는데 믿을 건 저희밖에 없다며 앞으로 부모님 잘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 11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웃음꽃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저희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게 되셨거든요. 시어머니 물론이고 시아버지까지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예전엔 그렇게 산에도 많이 다니고 건강한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세월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예전처럼 팔팔하지 않으시니 암 투병 중인 시어머니와 두 분이서 지내시는 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의 상의 끝에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답니다. 그 후 저는 시어머니 옆에 찰싹부터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어요. 에 맞춰 약을 챙겨드리는 건 기본이었고 병원에도 항상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한텐 식단도 중요하다길래 최대한 몸에 좋은 것만 드실 수 있게 신경 썼답니다. 하루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 몰래 사탕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이거 당분만 엄청 많고 영양가도 없는 건데 이런 걸 드시면 어떡해요? 이 비습슬해서 그래. 이런 달달한 거라도 먹어야 입맛이 돌아올 것 같아서 아휴. 한 개 드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과일이라도 깎아드렸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과일 깎아올 테니까 사탕은 뱉으시고 과일 드세요. 그동안 입이 심심하시면 아버님처럼 견과류라도 드시고 계시던가요?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네.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다간 달라요. 더군다나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더 음식 조절에 신경 쓰셔야죠. 다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까 매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그래.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 말 잘 들어야지. 세상에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유심히 지켜봤답니다. 어머님, 현미밥 드실 때 최소 50원 이상 꼭꼭 씹으셔야 돼요. 많이 씹는 분들은 100번도 씹는데요. 아시겠죠? 제가 횟수 셀 거예요. 그리고 국물은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염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더기 위주로 꼭꼭 씹어 드세요. 또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토마토 소고기 스트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또 무슨 요상한 음식이냐?
이게 외국 사람들이 먹는 건데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좋대요. 게다가 토마토가 암 환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감칠맛 나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인 저에게 고맙다면서 매번 제가 해드리는 음식을 열심히 드셨어요. 병마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이랑 동서는 평소에 안부 연락도 없고 명절 때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동서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서, 어머님이 저렇게 아프신데 안부 전화 한 통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방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방님을 낳아주신 어머님이시잖아요.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연락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머님이었으면 자식들이 너무 무심해서 진짜 서러울 것 같네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아이 바쁘면 연락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같이 사는 형이랑 형수님이 알아서 잘 챙길 텐데 굳이 저기까지 그래야 돼요? 참나. 아, 누가 보면 우리 남편만 자식이고 서방님은 자식도 아닌 줄 알겠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 하라고요. 하지만 원래 성격이 그런 인간들인데 제가 말한다고 굳혀지겠어요.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막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판단을 한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외국에 사는 셋째 시누이만 1년에 2번씩 찾아왔답니다. 시매부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불편할 텐데도 시어머니를 잘 챙기더라고요. 어머님, 저 사위 왔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첼 서방 왔구만.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뭐 해줄까? 난 그럼 된장찌개 반말이고 된장찌개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온 셋째 사이가 반가운지 아픈 몸을 이끌고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 보고 들어가서 쉬시라고 하고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 시내부한테 차려줬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극정성으로 가누라고 시어머니도 병말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인지 다행히 시어머니가 위험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예전처럼 시어머니랑 웃고 떠들며 시댁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애들한테 맛있는 간식도 자주 만들어주시고 시아버진 애들이랑 놀아주시며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남들의 시댁에 들어가 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스트레스는커녕 오히려 그곳이 천국같이 느껴졌답니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우리 애들, 그리고 자상하고 존경스러운 저희 시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행복이 평생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댁에서 지낸 지 7년쯤 됐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저희 남편이 대장암을 진단받게 된 거예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라 수술도 못하고 하루하루 눈물로 버텼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내 아들한테까지 암이 가버리고 말았구나. 에이미로서 좋은 것만 물려줘야 하는데 어찌 이런 끔찍한 것만 물려줬는지.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매일 슬프게 우셨답니다. 평생 건강할 줄 알았던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외국 사는 셋째 신우도 이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2주 동안 들어와 남편의 곁에서 많이 응원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스스로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했나 봐요. 제 손을 꼭 잡고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끝까지 잘 보살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난 이제 곧 떠날 운명인가 봐. 여보, 나 없어도 우리 애들 잘 키워줄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잘 키울 수 있지. 보란 듯이 우리 애들 훌륭하게 키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잘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죠. 그러자 어느새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저희 애들도 펑펑 울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다 컸어요. 엄마가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도 꼭 효도할 거예요. 아빠가 못하고 떠나서 아쉬운 만큼 우리가 더 잘할게요. 그러자 남편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간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 슬픔에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엔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중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계셨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저희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부인 오셨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제사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나저나 장남을 이렇게 이루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위로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김서방이 저희 집에도 엄청 잘했었는데 그 젊은 나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 투병하는 동안 시동생이란 인간은 딱 1번 오고 안 왔다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막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동서라는 인간은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선 웃고 떠들고 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그걸 보고 저희 시어머니가 동사한테 가서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어머님, 갑자기 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원래 장례식 날은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해야 좋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여기가 무슨 동네 술집인 줄 알아니? 친구들이랑 술판벌이라고 마련한 자리인 줄 아냐고 썩어지지 못해. 시어머니 동서를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선 시동생한테도 가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넌 도대체 네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게야? 내가 너 치과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마누라가 못된 짓을 하는데도 바로 잡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둬.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너 그럴 거면 쟤랑 갈라서라. 난 저 딴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 아이, 저희 집사람한테 왜 그래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우중충하게 있느니 웃고 즐기면 형도 떠나면서 즐겁지 않겠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난이야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다시 한번 말해봐. 유난이라고. 시어머니 너무 화가 나셨는지 뒷목까지 자꾸 쓰러지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시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서방님 진짜 갈수록 실망이네요. 어머님이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유난이라뇨. 동서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개념 없는 게 둘이 아주 똑같아요. 서방님은 본인이 치과의사라서 엄청 잘난 줄 알죠? 똑똑하고 돈 잘 버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돈 잘 벌면 뭐해요? 인성이 이렇게 개차반인데 솔직히 말해서 서방님이 우리 남편 투병 생활할 때 걱정이라도 해준 적 있어요. 남이어도 이렇게까진 안 하는데 형제끼리 진짜 너무하네요. 애씨. 이 형순이 같이 왜 이래요? 형이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서 슬픈 건 알겠는데 작작 좀 합시다. 작작. 뭐라고요? 작자 서방님이나 작작해요. 남편 잃고 아들 잃어서 슬퍼하는 저랑 어머님이 그렇게 이해 안 가면 지금 당장 나가던가요? 동서도 쫓겨났으니까 서방님도 그냥 따라서 가버려요. 알겠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씩씩거리며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세상에 자기 친형 장례식장인데 와이프가 못된 짓거리 하는 걸 편드는 게 말이나 되나요? 평소에도 이기적이고 성격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인인 셋째 시내부는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걸 진심으로 슬퍼해 주더라고요. 형님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났던 게 너무 아쉬워요. 착한 사람이니까 꼭 천국에 갈 거예요. 셋째 시누이도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선 저를 계속 위로해 주더라고요. 4명 다 똑같이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두루 멀쩡하고 둘은 망나니일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장례식을 무사히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절 앉혀두고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라, 이제 우리 아들도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내 애들 데리고 내 인생 살렴 남편도 없는데 언제까지 시부모 모시고 살 수는 없잖니?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미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어떻게 홀랑 가버릴 수가 있겠어요? 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화목하고 행복해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애들 데리고 나가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애들도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의 저희도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따로 살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예쁜 우리 손주들을 두고 내 아들이 그렇게 가버리다니. 그래, 너희들만 괜찮다면 이 할미가 평생 너희랑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마.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우리 한번 다시 잘 살아보자. 알겠지?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계속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빠가 모시고 계셨는데 그동안 제가 시부모님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 알고 계셔서 절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에 저와 시부모님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저도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답니다. 하루는 다 같이 바닷가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은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시원하게 바닷바람 맞으면서 조개구이 먹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전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가면 나는 이 소금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게 바다 앞에 오니까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게 너무 좋구나.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이렇게 바다 바라보면서 조개구이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평생 산에만 다니느라 바다인 자주 안 와봤거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점점 극복하며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쯤 지났을 때 예기치 못한 역경이 또 1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79세가 되어버린 저희 시어머니한테 또다시 암이 재발하고 만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예전에 한 번 극복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될 거라면서 응원을 했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병원도 모시고 가고 지극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이번엔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태도 그때보다 훨씬 안 좋았고 시어머니도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일제 퇴했다. 괜히 가망 없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고생하지 말고 일 좀 했으면 그만하거라. 난 더 이상 치료도 받고 싶지 않으니 그냥 집에 가서 너희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눈 감으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를 포기하시겠다고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님 이렇게 의지 약하신 분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저랑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네,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는 거 너도 잘 알잖니? 내 나이도 이제 곧 80이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괜히 힘 빼지 말고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내자꾸나. 나도 더 이상 힘든 치료 이어가면서 버티고 싶지 않구나.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라 가슴이 많이 아프겠지만 네 시애미가 하자는 대로 해주자꾸나. 나도 내 시애미가 치료받으며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괴롭구나.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목숨이 명예받자 뭐 하겠니? 차라리 우리 집에 데려가서 원하는 대로 짧게나마 남은 여생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자꾸나. 저는 시아버지 말씀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욕심 같아선 어떻게든 치료를 계속해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도 그걸 원치 않으시고 시아버지도 저리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가족들이랑 즐겁게 보내다 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전 시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다시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제가 울면 슬퍼하실까 봐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드렸답니다. 어느새 대학생이 된 저희 애들도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서 제잘제잘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생신이 되었어요. 외국에 있는 셋째 씨는 못 왔지만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평소에는 잘 오지도 않던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막내 시누이까지 시댁에 왔답니다. 생일상을 차려놓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동생이 시어머니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집에 계시니까 편하세요. 우리 형수님이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고생은 뭐려? 아프신 어머님이 고생이시지 제가 뭔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자 이번엔 동서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유, 그러니까요. 솔직히 난 형님처럼 못해요.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도 어머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모실 수가 있어요? 나 같았으면 그냥 도망갔을 텐데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한 거잖아요. 이래서 너무 착해도 바보 같단 소리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동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입으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알아? 어머님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듣단 소리 할 거면 조용히 밥이나 먹어? 아니, 전 그냥 형님 존경한다는 뜻으로 말한 거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런데 그때 막내 시누이까지 제 속을 긁어놓더군요. 옳기 언니 친엄마도 아닌 듯 우리 엄마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혹시 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엄마 재산도 별로 없을 텐데 설마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듣다 못한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큰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기 뭘 노려, 진짜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우리 큰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나오겠지. 예전부터 최서방이랑 사업한다고 우리한테서 뜯어간 돈이 얼마냐? 그렇게 돈을 뜯어갔으면 사업이라도 잘 돼야지. 결국 몇 년 전에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했잖아. 이혼하고 나서도 툭하면 돈 달라고 전화하던 게 바로 너 아니냐. 그런데 네 큰 올케언인 돈 같은 건 하나도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 나랑 내 엄마를 모신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감히 내가 막말을 해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지금 당장 나아가. 너 같은 다른 꼴도 보기 싫어. 아유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무서워서 말도 안 불어 못하겠네. 그나저나 케이크는 왜 2개나 있어요? 하나는 나 집에 가져가라고 사두신 건가? 으이구, 저 철없는 것 같으니라고. 우리 큰며느리 생일이 내일 모레라 같이 챙기려고 내가 사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케이크 절대 건들지 마 며느라. 이건 내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먹도록 해라. 우린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니까 1개로 나눠 먹으면 충분해. 잠시 후 저희는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에 촛불도 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동서랑 막내 시누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잠깐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기 때문에 금방 표정을 풀고 다들 즐겁게 놀았답니다. 얼마 후 시동생과 막내 시누이가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전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배가 부르긴 했지만 시아버지가 저만을 위해서 사주신 케이크가 너무 고마워 한 조각이라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케이크를 상자에서 꺼낸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케이크 판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에 뭐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케이크 바닥을 확인해 보니 고의적인 편지가 하나 있더군요. 놀랍게도 그건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며느라, 내가 죽기 전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구나. 난
내가 내 며느리지만 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너무 편해서 좋았단다. 너랑 하도 붙어 있다 보니까 나중엔 네가 하루라도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할 정도였다. 친자식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시어머니 날 그렇게 챙겨주고 옆에서 꿋꿋이 지켜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래서 난 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 집을 너와 우리 손주들한테 증여할 생각이다. 날 15년 동안 간병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라 며느라. 우리가 곧 헤어지겠지만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그 편지를 다 읽자마자 시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시어머니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그러자 시어머니 아파서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벌써 그 편지를 읽은 게야? 아까 케이크 먹었으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벌써 뜯어봤어? 어머님 이 집을 주시겠다며 그럼 아버님은요? 제가 뭐 이 집 받고 싶어서 그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산 줄 아세요? 네. 시애비하고도 이미 얘기가 끝난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아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떡할구? 처음 시집 왔을 땐 아기처럼 뽀야 코코온 얼굴이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해서 그런지 너도 이제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도 내 눈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곱다. 그런데 이제 이 고운 얼굴을 더 이상 못 보게 돼서 어떡하지? 평생 너랑 우리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떠나가고 마는구나. 어머님 가지 마세요. 그러게 제가 치료도 받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나도 그러고 싶단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손주들 장가가서 증손주 나는 것까지 다 보고 가고 싶어.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 여기까지인 걸 어떡하겠니? 나도 너랑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제발 하루만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내 얼마나 속으로 빌었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한테 자식처럼 잘했던 거 이렇게 집으로라도 보상해주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젠 정말로 애들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지난번에 나가 살라는 거 한 번 거절했으니까. 이번엔 절대 거절하면 안 돼. 알겠지? 아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랑 오래오래 살아요. 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어느새 다가온 시아버지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시고 저희 애들도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다며 서럽게 울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또래분들이랑 재미있게 지내고 싶으시대요.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데도 극구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달 뒤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살면서 흘린 눈물을 다 흘린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에서 또다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저는 하늘에서 꼭 편하게 지내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그 후 시아버지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직 저희랑 지내고 있었는데 시동생 부부랑 막내 시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집을 증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동선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버젓이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형님한테 집을 홀랑 주실 수가 있냐고요? 저희 남편의 아들도 아니에요. 훌륭한 치과의사 아들인데 챙겨주셔도 더 챙겨주셔야죠. 그래요. 아버지 형이 없으면 내가 장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 집을 형수님한테 줘요? 솔직히 말해 형수님이 아버지 자식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셋이나 살아있는데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한테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자 이번엔 막내 시누이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큰 올케언이 도대체 우리 아빠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 집이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12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올케언이가 그거 알고 일부러 우리 아빠 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모시는 척하면서 구워 삶은 거죠? 아니. 15년 동안 15분 모시고 살아서 12억짜리 집 얻은 거면 완전 횡재했네.
연봉으로 따져도 대기업 연봉절이 가라잖아요. 이거 다 오련이가 노리고 이런 거 맞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이 집이 욕심나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산 줄 알아요? 난 이 집이 얼마인 줄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이 집 주실 줄도 몰랐다고요? 그러나 아가씨야말로 자식이 돼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머님이 암 투병하실 때 한 번이라도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나 있어요? 팔다리 한 번 주물러 드린 적이나 있냐고요? 참나 그래서 지금 올케 언니가 그거 다 했으니까 그 집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누군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줄 알아요?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올키 언니 내놓고 집에만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죠. 시간이 남아돌아서 우리 엄마 챙긴 거면서 뭘 그렇게 생색이에요. 그럼 아가씨는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나선 왜 안 왔는데요? 백수니까 시간이 넘쳐 흐르는 거 아니었어요. 핑계를 대려면 제대로 되던가요? 그러자 이번엔 시동생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형수님 진짜 욕심이 과하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을 준다고 했어도 싫다고 거절했어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이걸 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우리 아버지 구워 삶았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형 죽었을 때 애들 데리고 그냥 나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꾸역꾸역 여기서 눌러 산 이유가 뭐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 이유도 없이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걸 다 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참에 그냥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네. 아무래도 이 못된 인간들이 제가 일부러 재산을 노리고 시부모님을 모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다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이 못된 것들이 지금 어디서 막말들이야? 우리 큰 며느리가 자식 같지도 않은 너희들이랑 같은 줄 알아? 너희들이 부모가 어디서 어떻게 안 좋은지 신경도 안 쓸 때 식사며 모으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사람이야. 너희 누리 큰 며느리를 보고서도 배운 게 하나도 없냐? 자식들도 못하는 효도를 여태까지 대신했는데 존경받고 본받지 못할 망절 사람을 왜 매도하고 모함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솔직히 마을에서 너희들 나한테서 지원받은 거 한두 푼이냐? 둘째, 넌 치과에서 된다고 그 비싼 등록금 내느라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 줄 알아? 너 치과 개원할 때도 내가 도움 못 해줬잖아. 그리고 막내 너 사업한다면서 가져간 돈이 도대체 얼마야? 내가 너 말아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내 딸이니까 못 이기는 척 도와준 거야? 그런데 이제와 내가 내 며느리한테 집을 주겠다는데 너희들이 어디 큰 소리를 쳐하니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형수님의 아버지 자식도 아니잖아요. 이제 엄마까지 돌아가셨으니 나 몰라라 할 텐데 집 뜯기고 아버지 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마 아버지 논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건 아니겠죠? 걱정하지 마로 이놈들아 내놓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너희 같은 버려진 자식들보단 우리 큰 며느리가 친절한 내 자식이야. 내가 내 자식한테 집을 물려주겠다는데 어디서 자식 같지도 않은 것들이 설쳐. 너희들은 형 죽었을 때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엄마가 죽었는데도 이 모양이 꼴인 걸 보니 사람 되긴 클렀구나. 너희들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선 나가 안 나가. 시아버지는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식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저런 못된 놈들한테서 안 좋은 소리 듣기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셋째 시누인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기 부모님을 대신 돌봐드려서 감사했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인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고 저는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인 실버타운에서 가끔 외출해서 저희 집에서 잠깐씩 지내다 가시는데 그곳 생활이 잘 맞으시는지 얼굴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버타운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더구나. 내 또래 양반들이랑 바둑 떠두고 노래도 부르고 얼마 전에 서예도 배웠어. 게다가 아마 의자도 하고 싶을 때마다 공짜로 하니까 너무 좋더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또래 분들이랑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 후에도 전 종종 시아버지와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전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모시고 살 시부모님도 안 계시다 보니 뭐라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 고민하던 중 요양보호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였답니다. 결혼 생활 27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잃고 참 슬펐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 건강 챙기면서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마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오랜만에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요. 얼마 전부턴 저도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나씩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남긴 편지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이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머님, 그동안 저 딸처럼 대해주시고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삶의 지혜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님은 외롭지 않게 제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